뭘 보시는 자, 정보 처리입니다. 정보 처리. 어, 컴퓨터, 우리가 IT를 공부하는 겁니까? 가장 큰 거는 정보 처리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어떤 시스템이든지 모이면 그 본질은 정보 처리예요. 그래서 그 정보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이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데이터 유출을 그게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보안 쪽에 공부하실 건데, 보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즉,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 어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게 제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데, 아주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집에 기금도 뭉쳐가지고, TV도 뭉쳐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커서도 못 가져갔지만, 즉, 우리 자산이 어디 있는지 지키고, 그걸 지키는 거 똑같이 데이터 흘러다니는 게 인식하고, 그 데이터 흘러다니는 연결선들을 지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정보 처리라는 거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보 처리가 정보 통신으로 확장이 됩니다. 엄청난, 과거하고는 생각이 다른 시대. 제일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땅을 팔아라.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열심히 팔아라. 이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땅을 파냐에 대해서는 돈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땅을 파는지 재밌게 파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돈이 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이 IT 아키텍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가 저희들이 시스템이 자질. 여기는 뭐죠? 이건 무엇을 위해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인프라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구호이고 또 마이크로칩이 뭐 18년 두 배씩 증가하고 이런 전자기식을 잘 아시겠지만 한때 이 무너질 뻔했었는데 그 멀티코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일좀 간단하게 노브레가 마이크로 컴퓨터 즉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칩이 IT의 그 정보 지식사회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즉 4개의 컴퓨터에 있는 쉽게 숨는 거에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인포메이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넷카페로 그들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눈이 안 보는 컴퓨터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기본 구조가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뭐 구리를 쓰고 뭐 훨씬 더 직접도를 높이고 그 초당 소위 말해 처리하는 용량을 크기고 그다음에 디스크 속도를 발전시키고 이름으로써 컴퓨터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켜왔죠. 이 기본적인 그거는 크게 변함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또 보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스타드 상에서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이거다라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가진 그런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이런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됐어요. 또 메모리 기술이 지금 현재 램 기반, 시발성 메모리 기반에서 비발성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도 큰 변화가 그것도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그 중앙플레이장치, 입력장치, 그다음 출력장치. 과거에 간단한 거 같은데 이것도 시험이 한 4년 전, 5년 전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 당연한 걸 가지고 전혀 나오게 생각 못했다가 막상 나오니까 너무 쉬운데 꼭 한 개씩 빠뜨리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저장치. 그 중에 하나 빠뜨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는 폭노이만 구조. 폭노이만 구조는 뭐냐면은 모든 명령어 데이터, 즉 수행되는 모든 명령어 데이터는 반드시 메모리에 불러있고요. 메모리 실행돼요. 두 번째는 모든 명령어는 순서대로 이걸로 인해서 컴퓨터에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폭노이만 구조는 모든 명령어와 데이터는 실행되는 메모리에 어디 있냐 되고 모든 명령어는 순차체로 하버드 아키텍처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의 성능을 어떻게 올릴 거예요. 즉, 모든 명령어 데이터는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도를 쓸 게 아니라 예전에 분리해서 필요할 때 각각의 길을 다니면은 그게 독특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명령어의 명령어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혼명한 구조의 한계를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어, 이거는 프로그램 코드에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장치에서 이해하는 그런 기계로 이제 완전 운영 1, 운영 2 이렇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영역 구조를 보고 있거든요. 어, 명령어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명령어라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명령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령어 안에는 오피코드, 즉,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명령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있는 프레임들. 항상 명령어 이러면은, 오피코드하고 프레임들이 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령 구조 안에는 이 연산 코드하고 프렌드, 즉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가 됐든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정보가 됐든 어쨌든 데이터를 가리키는 정보가 같이 있을 때도 오브젝트하고 같이. 명령의 기능인데요. 명령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쓰든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든 지금 여러분들이 뭐 패드 쓰든 하시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함수 연산 기능, 분달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명령어의 기능. 하나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명령어 수행. 명령은 형식입니다. 이 명령 형식은 어디 막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이게 원칙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대학 교재도 보면은 뭐 교수님 따라 이렇게 책에 따라서 조금 나누는 구조가 조금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억자하고 있다는 명령. 쉽게 가지고 어큐뮬레이터라는 무상기를 이용하는 명령. 그 다음에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명령 안에 이렇게 레지스트, R하고 R를 대해서 레지스트 3에다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명령을 있다. 그럼 스택을 이용하는 명령하고 스택, 뭐, 숫자라면 스택하고 스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합쳐서 스택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명령 안에 스택을 이용하고 명령 안에 레지스트를 이용하고 명령 안에 큐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런 명령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랜드 수에 따른 명령 형식. 우리가 명령 구조에는 어떻게 돼요? 오피코드하고 오퍼랜드. 즉, 명령에 따라오는 데이터들이 이 오퍼랜드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3주소 명령어면 명령 안에, 즉, 명령 안에 오피코드 안에 오퍼랜드 3개가 있어요. 그 다음 2주소 명령어는 2개가 있어요. 1주소 명령어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3주소 명령어나 2주소 명령어, 1주소 명령어 하면 3주소 명령어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명령어 하나라는 크죠? 명령어 하나라는 길이가 커요. 근데 전체 명령 개수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1주소 명령을 사용하면은 명령 하나는 짧아요. 단순한데 전체 명령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따지면 커지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뒤에가 되는데 리스크 시스크에서 서로의 장점을 이용한 그렇게 제어 장치를 구현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영주소 명령, 즉 묵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묵시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뒤에 가면은 뭐 주소 어디에서 또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오퍼랜드 수가 많아지면 명령은 없다. 하나의 명령. 대신은 뭐예요? 레지스트 수가 많고요.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하죠. 근데 오퍼랜드 수가 적어지면 명령을 하나는 중에 단순해지지만 전체 프로그램 키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즉 명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오피 코드하고 오퍼랜드 코드가 있는데 이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는가? 즉 여기처럼 의미 주소 지정이라고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명주소 무시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의미 주소. 특치 주소 지정은 뭐냐면 이 명령 안에 이 데이터 저장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레지스터 원하는 즉 값이 이 안에 있습니다.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주소 지정. 오퍼랜드 안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소에 가면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직접 주소 지정이고 간접 주소 지정은 그 명령 안에 오퍼랜드 안에 주소가 있고 그 해당 주소를 찾아가면은 그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는 직접 주소지정하고 간접 주소 지정은 얘가 직접인지 간접인지 알아야지 거기 있는 건 똑같이 데이터죠. 직접 주소 지정은 주소에 찾아가면 데이터가 있고 간접 주소 지정은 주소에 있는 건데 찾아가면은 주소가 있고 그 주소를 찾아가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주소도 데이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걸 연결해 놓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부르기를 그냥 주소라고 부를 뿐이지 명령이라고 부를 뿐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직접 주소지인지 간접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지정 방식은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 네.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은 뭐냐면은 그 레지스터 안에 가면은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면은 데이터가 있는 게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상대 주소는 아니죠. 유 주소 값을 계산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준적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주소만큼 이동하면은 우리가 찾는 데이터가 있는데 상대 주소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뭐냐면 베이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그 인덱스 레지스터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하고 베이스 레지스터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은 이렇게 보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구조인데요. 좀 보시면 될까요? 아까 앞에 나왔던 뭐 중앙 처리 장치, 연산 장치, 거래 장치, 비교 장치, 분석의 장치, 추적 장치,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에는 제로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어 버스는 말 그대로 제어 신호가 가는 버스는 필요한 데이터 주소는 버스는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뭐 명령을 처리할 때 주소가 나오는 주소가 가장 컴퓨터 구조의 발전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지금은 결국 이제 향후에 가면은 어느 때쯤에 양자 컴퓨터가 정말 컴퓨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면은 지금은 슈퍼컴퓨터의 싸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슈퍼컴퓨터의 싸움. 중국이 워낙 전쟁이 크고 과거에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자신만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존재도 없었잖아요. TV에 이렇게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청나라 초기 시대의 그 GDP 전체 생산이 뭐 거의 유럽의 몇 배였다. 그냥 TV에서
뭐 개인용 컴퓨터, 인베드 컴퓨터, 중요한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에는 나눠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거의 IBM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메인프레임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씁니다. 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전부 메인프레임을 다 다운사이징이라는 명목 안에 안 쓰죠. 상당히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IBM이 전체적으로 많이 쫄아들었는데, 물론 뭐, 유닉스 시장은 IBM이 뭐 AS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유닉스 시장은 독점이 아니다. 거기다가 또, 가격 경쟁력으로서는 요즘 델을 유닉스잖아요. 그냥 델이 싸게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데가 있고. 근데 이 메인프레임이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메인프레임에는 80년대 후반에 거의 구현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서버적으로 다 내려오고 비싸긴 하지만 좀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특히 외부의 즉 해커들이 특별하게 이 코드 구조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해킹할 일이 별로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 결국 슈퍼컴퓨터에 보이자는 분명히 CPU의 기본 구조입니다. CPU. CPU는 컴퓨터 딱 뜯어보면 중앙에 펜이 하나 막 돌아가고 펜이 막 돌아가고 그 펜을 열고 이러면 밑에 CPU 가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펜이 있는 이유는 그 CPU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그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펜을 이렇게 열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 거기에 삼겹살 오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은 걸리지만 금방 있진 않지만은 그 정도로 거기가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열을 상온 학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고 그게 또 탄소를 많이 시킨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냉각 기술을 쓰기 위해서 시원한데 아이슬란드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기 찬바람들을 이용해서 훨씬 탄소를 적게 발생시켜요. 저희들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강원도인데 입고하는 경우는 그런 대신에 그렇게 되면 전기도 적겠어요. 화생률도 적겠어요. 그 정도로 CPU가 이제 기능이 되게 컴퓨터 부품 중에서 가장 열심히 달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CPU는 이제 명령 인출, 명령 해소, 인출, 데이터 처리하고, 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정보 처리는 뭐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고, 그 데이터가 정보가 된다면은, 그다음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지식을 공부를 해서 어떻게, 뭘 얻습니까? 그냥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활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꿔지는 데이터에 관련된 정말 일하시는 분인데,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그 정보 속에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러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CPU의 기본 구조입니다. 연산장치, 기열장치, 주소, 전사버트, 제어버트, 연산장치가 있고 제어장치. 제어장치에는 하드웨어 컨트롤 있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있고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마이크로 코드하고 이걸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걔를 설계해가지고 제어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제어장치에 맞게끔
컴파일러도 만들고 프로그래머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여기 따로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인텍십을 지원하는 거예요. IBM의 AIS의 인텍십을 지원하는 거예요. 즉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 저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코드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그 개발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저장치가 하드웨어 방식으로 되는 게 하드웨어 컨트롤. 하드웨어 컨트롤은 어떻게 돼요? 고정된 방식 굉장히 어렵죠.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장치가 필요한 명령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를 하기 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방식은 항상 속도가 높습니다. 하드웨어 방식은 속도가 빠르고 비싸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버스 이런 것들이. 시스크, 리스크, 뭐 에이스크 있는데, 에이스크는 그거는 인벤트 시스템에 속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한 10년 전에 문제 한번 나오면서 되게 재미난데, 중요한 거는 시스크하고 리스크. 컴플렉스 인스턴스 셋 컴퓨터, 그 다음에 리듀스 인스턴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이걸 빨리 돌아가게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수행되는 시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컴퓨터가 명령어 수행되는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오래 걸리죠. 적으면 적게 걸리죠. 그 다음에 뭐냐? 컴퓨터 명령 하나하나가 수행되는 시간. 하나하나가 수행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르죠. 하나하나가 수행되는 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컴퓨터 명령 개수하고 명령 개수 하나하나의 실행 시간이 관계입니다. 시스크 방식은 뭐냐면은 컴퓨터 명령 개수 측면에서 적게 가는, 적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시스크 방식. 그래서 이 명령 하나가 아까 보셨죠? 명령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하나하나가 복잡해요. 컴플렉스 인스턴스 셋 컴퓨터. 근데 명령 하나하나가 복잡해지고 전체 명령 개수는 줄어들지만 명령 하나가 복잡하다니까 이 명령 하나에 수행되는 시간 오래 걸려요.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컴퓨터는 뭐냐면은 명령 하나하나는 명령 개수는 많아도 명령 하나를 단순하게 하면은 이 명령 하나가 처리되는 시간은 짧게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만 딱 반복적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대신 명령이 좀 늘어나지만 명령 하나만 수행되는 시간은 줄이죠. 라는 게 리스크 방식이에요. 시스카와 리스크는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에이스는 이벤트 컴퓨터 쪽에서는 뭐 두 개의 장점을 약간 결합된 방식인데 실제 컴퓨터에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 서버나 뭐 이런 쪽으로 리스크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카 방식은 뭐예요? 컴플렉스 에스테이크 명령 하나하나 복잡합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명령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적게 해서 빠르게 하는. 리스크 방식은 뭐예요? 최소해가지고 명령 수하고 주소지를 최소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즉, 단순한 명령어들. 대신에 단순하기 때문에 명령 하나의 수치에 짧은.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명령어, 얻고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어 전체 길이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령 개수는 많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파이프라인, 즉 멀티 CPU랑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빨리 실행이 된다라는 게 이게 또 얘기예요. 그게 이제 리스크 방식이고, 베이스 방식은 리스크하고 시스크 방식을 해가지고 오퍼랜드 부분을 확장해서 다양한 8비트, 16비트 이런 쪽에다가 맞출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인베디드 하는. 그래서 시스크하고 리스크의 특징들을 한번. 그 다음 에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시스템의 컴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즉, 컴파일러 단계에서 동시에 수행 가능한 명령어들, 식별해야 됩니다. 동시에 수행 가능한 명령어들 식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명령어들이 서로 디펜던시가 없어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아키텍처 구조는 명령어는 순차 처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 앞뒤 명령어에 우리가 디펜던시의 1이
쪽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은 순차 처리되는데 얘는 명령과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패치할 때 한꺼번에 갖고 와서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리용 인스트럭션 오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컴파일러 단계에서 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별도로 대학교에서 아마 정보 전산학과 쪽에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보면 컴파일러가 별도 과목으로 있죠. 그리고 컴파일러 안에 보면은 이 변수들 뭐 따라가고 또 우리가 정형 분석 이런 거 할 때도 각각의 변수들을 추적하면서 얘들 변수들 간에 그 진짜 프로그램 안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형 분석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무결하고 문제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컴파일러 단계에서 디펜던시가 없는 즉 독립적인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패치할 때 바꿀 수 있도록 이게 방식. 명령어 사이클입니다. 이제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드 인스트럭션, 익스큐션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파이팅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인출 사이클, 패치입니다.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명령을 가져오기 전에는 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어떻게 보면 최초는 디스크에 여러분이 USB 있으시죠? 최초는 디스크에 그 다음에 뭔가 그게 명령어가 그 메모리 없을 때는 디스크까지 갔다 오고. 근데 여기서는 뭐, 이 기억장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모리하고 전반적인, 즉, 이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 전반적인 가상 메모리.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즉, 다음 실행할 명령어들을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트에 가서 주소본들을 통해서 기억장치 하는 거. 뭘 가지고 가요? 명령을 가지고 가요. 명령. 그리고 명령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메모리 버퍼를 리스트에 놓고, 이거를 인스트럭션 리스트에다가 명령, 여기까지가 이제 명령을 갖고. 자, 그다음 명령을 갖고 왔으면은, 명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오피 코드하고 오퍼레이터 코드. 지금까지 명령을 갖고 온 거밖에 없어요. 이제 명령을 수행해야 되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지 모르죠. 뭐 내부에 레지스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명령 안에 특별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어,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스에 갔다가 해당 데이터를 갖고, 주소를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고, 이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 버퍼로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명령 수행되겠죠. 갖고 왔습니다. 더하기 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 빼기, 뭐 논리는 사람, 논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큐뮬레이트 저장, 연산화. 요 사이에 하나가 이제 약간 빠진 게 뭐냐면, 직접 명령 해독이라는 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가져온 명령어를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 명령을 이용해요? 제어장치. 즉, 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어장치의 명령어가 명령을 해도 비코드 이렇게 제어장치. 실행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치 인스트럭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엑스큐션 인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은, 뭐, 그 다음 명령을 계속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돼요. accumulate 있는 데이터를 다시 메모리에다가 저장합니다. 파이프라인.
잠깐 10분 쉬었다가 100분에 진행합니다.